나와주신 5분의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사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맞은편에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 본부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시 맞은편에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5분 모두 모셨습니다. 그리고 14기 시민논객 여러분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사태는 아무튼 오늘 매우 어렵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앞으로 회생 절차냐 청산 절차냐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교섭에서 나왔던 안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60, 40에 사측이 제시한 것이 60대 40이었는데요. 이렇게 정리해고 60, 무급휴직 40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정리해고 52%, 무급휴직 48%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은 당초에 8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사측의 안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 또 일부에서는 노조가 결국은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갑득 위원장께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좀 해고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발표 이후에 그 유산 이명을 포함해서 자살, 쇼크상 등에 의해서 7명의 인원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쌍용자동차는 이익잉여금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 매년 3천억에서 6천억 정도 이익금을 내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다만 2008년에 3,900억 원의 적자를 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속노조에서 이번 주장한 것이 회사에서 마지막 900여 명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노사관이 굉장히 격렬하게 저희들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주장한 것은 900명에 대한 임금만큼에 대해서 임금을 깎겠다. 그래도 안 되면 순환휴직을 통해서 회사의 경영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뭐 야간에 우리가 택시 운전을 하든 아니면 접시를 땄든 일용직을 하든 해서 같이 함께 살자고 주장했었는데 결국은 회사가 공권력을 앞세워서 노동자를 무력으로 전 뒷밟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적 사실은 이후에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측을 대변할 수 있는 전경련의 배상근 산무께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네, 그 쌍용차 노사 협상이 이제서라도 타결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이상 질질 끌어서는 사측이나 우측의 어느 한쪽도 좋은 일이 없고 우리 국가 경제, 지역 경제로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없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지난 77일간 점거 파업으로 인해서 약 14,000대가량의 생산 차질이 있었고 이에 대한 손실액이 약 3천억가량 발생하고 있어서 향후에 쌍용차가 경쟁력을 갖고 담보해서 계속 기업이 지속되는데 오히려 이번 장기간의 점거 파업이 걸림돌로 작용할까 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에 한 일시적인 어려움을 딛고 쌍용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처우의 단초의 하나가 이른바 정리해고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법정 청산 가치하고 기업은 계속 가치가 있는데요. 그 차익이 약 3,890억 정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제 조건의 하나가 2,646명의 정리해고를 전제로 향후 10년간 경영을 계속하면 3,890억 정도가 오히려 계속 기업이 존속하는 게 낫다는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측이나 우측이나 이 정리해고는 너무나 아픔이 있지만 이걸 딛고 넘어서야만 쌍용차가 계속 존속할 수 있고 그리고 쌍용차가 더 발전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추가적으로 해고된 사람을 다시 재고용한다 할지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예. 고통스럽지만 마치
환부가 있으면 사람이 도려내야 되고 또 꼬리가 물려 있으면 잘라내고 몸통이 일단 살아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꼬리를 키우면서 정상화되듯이 쌍용차도 그 길을 걷는 첫 단계가 너무 오랜 시간을 끌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예. 있고요. 이번 쌍용차 사태의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질서의 모든 단적인 나쁜 부분을 다 보여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토론 주제에 맞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노사관계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모습을 갖고 정립될 수가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그 주제로 모였으니까 이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속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2,646명의 정리해고였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 오늘 나온 최종안이 정리해고 남아있는 인원 중에 52%, 무기휴직자가 48%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정리해고니까 희망퇴직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나간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최종안에 따라서 즉 정리해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 52%까지 합치면 정리해고자가 몇 명이 나옵니까? 정갑득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최종 남아있는 합의서에 보면은 684명인가 나와 있죠. 지금 예. 이제. 그래서 지금 뭐 나가실 분 나오고 등등해서 한 1,900여 명이 저희들이 그 희망퇴직을 나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나간 인원만 가지고 해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신입사원을 모집하지 않고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건데 정부에서 이번에 정리해고를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 이 아집, 이것이 지금 현재 마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경련 배상근 상무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3일 회계법인에서 2,464명에 대해서 정리해고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그걸 보면 이 쌍용차 향후 인원 운영 계획, 이것도 3일 회계법인에서 나온 겁니다. 2011년부터 매년, 그러니까 내년 다음에 2년이죠. 5년부터는 매년 300여 명의 인원을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봐준다면 불과 2년 정도만 저희들이 무급휴직해서 참으면은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건데 무리하게 정부 측에서 밀어붙였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가 중요하니까요. 먼저 그 2,646명 중에서 희망퇴직을 정리해고를 들어갔고 그 전제 조건으로 3개월, 7개월, 9개월의 위로금을 주면서 그 희망퇴직을 받았죠. 희망퇴직을 다 받고 남은 숫자가 974명이었고요. 예. 거기에서 무급휴직이 468명이 남으니까요. 실제로 정리해고 목표로 한 숫자에 비해서는 약 그 500명가량이 모자르는, 468명이 모자르는 숫자가 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합의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양쪽의 평가를 좀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쌍용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태의 발단이라든가 아니면 과정 같은 것은 뭐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은 그럼 쌍용차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회생 절차를 잘 밟아서 회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청산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들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계한 전 현대자동차 사장께 좀 우선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파국을 피한 노사의 그 결단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쌍용 자동차 문제는 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가 대구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쌍용 자동차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협상의 결과에서 사장이 마지못해 받아들여서 사인해준 그 합의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줘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고를 한다 해서 경비가 준다. 그러면 바로 회사가 해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쌍용자동차의 문제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는 점, 또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어떻게 힘을 합해가지고 다시 시장,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자한테 소비자의 마음을 사느냐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또 발전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듣기로 사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이 종결되면 2, 3일 안에 시설 점검을 마치고 또 훼손된 설비를 복구하는데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합쳐서 한 열흘 이상이 지나면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다시 말해서 회상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김태희 교수님. 예. 사실 여기 지금 이제 이 객관적인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희망이 좀 교차하는 지점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현실로 봤을 때는 회생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인 현실과 설명이 안 되는 게 또 우리나라의 또 경제 성장 역사였고 또 자동차 산업의 역사였습니다. 현대 기아차 경험한다 하더라도 뭐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 다 위기 상황을 거쳤어요. 그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뭐랄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있다가 다시 회생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98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근데 그 이후에 불과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당했던 분들이 다 직장에 복직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회사가 빨리 회생을 했고요. 그다음 그 앞전에 기아는 더 컸었죠. 그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80년대 그 당시에 이제 봉고신화라고 말하는 80년대 그 기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아가 살아났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 그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장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기투합이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히 그 희망적인 이런 지점이고 또 거기에 들어 가지고 정부가 우리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보다 좀 더 이 용의주도하게 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그리면서 그리고 또 이 쌍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 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은 역시 노사의 어떤 노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비관적인 그런 전망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뭐 객관적으로 보면 전문가들 경우가 대부분 자동차 산업 쪽 하시는 분들은 비관론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동을 다루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지난 이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역사나 그리고 자동차 산업 이외에도 사실 조선공업도 그랬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우리 그 당시에 대우조선소는 문 닫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대우조선이 참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우는 사실은 이 산업의 측면 말고 이 노동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쌍용차의 특성이 예를 들면 SUV 중심이고 그렇죠. 그리고 대형 승용차 중심이고 한 것이 지금 시장에 먹혀들겠느냐 그리고 판매망도 지금 다 망가진 것이 아니냐 등등의 비관적 전망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 비관적으로 보는데 물론 그 노측에서도 그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을 개발할 때 국내 시장 1%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 보면 포르쉐 같은 경우는 그 10만 대 미만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본도 보면 스즈키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을 노려서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는 잘만 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저는 한국 산업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2달 전에 기자회견을 하셔가지고 한국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미국과 똑같다 이래서 저희 정책연구원 분석해 보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인건비에서 앞선다는 거고 또 일본 도요타하고 저희들이 경쟁을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강세에 의해서 20% 정도 저희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000만 원짜리 차를 저희들은 800만 원 내놓고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발국가인 중국은 아직 기술이 저희들 따라오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쌍차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공적 자금 적절히 좀 투자하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과거 GM 대우 같은 경우도 공적 자금을 5,023억 정도를 투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공적 자금 투자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은행 돈 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긴급 자금 투여하고 정당해 간다라면 충분히 세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소 위원장께서 아직 발언 안 하셨는데요. 예, 저는 지금 정갑도 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의 적절한 개입, 조정 이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태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실제 주인은 어떻게 보면은 산업은행,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 관리인에게 맡겨놓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걸 교섭하게 하고 하니까 예.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인에게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정한 소위 가이드라인, 이번에 6대4 예. 같은 건 던져놓고 그건 무조건 고소해라. 그러니까 이게 아예 교섭이 되질 않습니다. 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토론할 테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도 결국 상하이 자동차를 쌍용 자동차를 상하이 자동차에게 매각할 때부터 정부가 잘못했고 예.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관리 책임 등등 투자 약속을 불이행한 것 등등 이것도 제대로 감시를 안 했고 그러면서 다시 문제가 생기자 그냥 방치하면서 예. 저는 이번 사태를 왜 이렇게 정부가 방치하는지 혹시 이 뒤에는 이 자동차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문제. 예. 그래서 앞으로의 회생 과정에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적절히 되면 그래서 공적 자금이 됐든 어떻게 되든 해서 하면 충분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기한 사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문제는 이 정리해고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노동자의 그 역동성이라든지 헌신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고 적절한 정부의 지원만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배 좀 묻게 드리도록 하죠. 네, 그 공적 자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미래 가치가 훨씬 큰 상황에서 일시적인 유동성이 어렵거나 일시적인 경영 차질을 빚었을 때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조건이죠. 여기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만간 미래의 미래 가치가 아주 높아지게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가?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지금 향후 존속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충분히 충족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고요. 지금 더 시급한 건 노사 간의 갈등 문제도 있지만 이른바 소위 말하는 사측 근로자와 이른바 노조원과의 노노 갈등도 굉장히 심각해서 이런 모습이 아주 훌륭하게 서로 합심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77년간 보여줬던 모습이 국내외 투자가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는 가시적인 노력을 함과 동시에 쌍용차가 나가서 보다 우수한 기업으로 날 수 있다는 걸 아주 명쾌하게 제시해 줘야만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이 들어오든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까지의 모습으로는 아직 미래에 어떻게 쌍용차 노사관과 풀어갈지 모르지만 아직 조금 어두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유수의 자동차 명문이라는 기업들이 이른바 대규모의 인력 구조조정과 사업 영역을 축소하거나 아주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뉴 GM 대형가도 2만 1,000명 정도 감원을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같이 아주 단단한 회사도 16,500명이나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원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나라로서는 아주 희망적일 테지만 모든 많은 기업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이른바 생산성이 가장 강한 자동차라고 불리고 있지만 도요타도 7,000명이나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기가 강점을 보다 사업 영역을 축소하고 감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렇게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쌍용차가 거기에 걸맞게 충분히 움직이고 있느냐, 앞으로 움직일 거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지금 합의된 사항은 정리해고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흔들리지 않은 사실이니까. 그러면 지금 그 단계 정도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투자라든가 아니면 공적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3일 회경이 계속 가치를 할 때 두 가지 다른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1,000억에서 2,000억까지 자산 매각도 있지만 2,500억 원의 신규 지분이 또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 5년간 6개 차종의 신차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걸 고려해 볼 땐 현재 그 계획으로 잡아 있는 정도 투자 규모 갖고는 충분히 이루기 힘든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이미지가 나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몇 명의 구조조정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기업에 과연 과감히 나설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보자면요. 이기한 전 사장님. 다 갖춘 다음에 갖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배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전제 조건을 갖춰야만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 그 노측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거꾸로 보자면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산업 정책을 써가면서 정부가 그 펌프 마중물을 붓듯이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공적 자금을 지금 우리가 세금에 관한 거로 연결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맞죠.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이번에 노사협상을 촉구하면서 송명호 시장이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이 그 쌍용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것만이 아니라 평택시의 것이고 지역사회의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책임을 지고 내가 돈을 넣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평택시가 넣으면 경기도가 넣어야 되고 그러면 공적자금을 넣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근로자의 노력하는 것을 북돋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3의 투자가 돈을 넣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배상무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다 옳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근로자들의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회사를 살리는 마음, 또 우리 근로자들의 역동성에 관한 것도 한 번쯤은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친 김에 김태희 교수께도 잠깐 여쭤보겠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살릴 수 있는 회상의 가능성 중에 그 조건 중에 하나로 공적 자금을 말씀 또 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서상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전 이래 생각합니다. 이 공적 자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평택시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이 공적 자금 투입이냐는 부분은 이 기업의 어떤 회생 가능성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공적 자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산업은행이 지금 이제 큰 채권단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뭐 우리 배상무님께서 새로운 모델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새로운 모델이 더 앞서 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노사가 다시 이게 힘을 합치고, 그다음 특히 노노 간에 지금 이 찢어진 그런 이 양상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쌍용차의 회생, 그 다음에 공적 자금 투입의 대전제는 지금 향후에 노사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이냐. 특히 제가 볼 때 노동조합이 마무리수를 어떻게 둘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이 조합원들이 지난번에 파업을 중단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끝까지 투쟁하자는 조합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봉합할 거냐. 사실은 그 부분은 사실 노동조합이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적 자금에 대한 뭐 전제라기보다는 사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지 뭐 하나가 이렇게 먼저 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실은 좀 그 찢겨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측 직원들도 있고 또 파업을 계속했던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파업을 그만두자고 중간에 또 나왔던 그 조합원들도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봉합을 위한 노조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의식은 물론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8대 위원장 할 때 이한 전 사장님, 사장님이었고 저는 위원장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그때 277명의 정리해고를 1년도 안 돼서 저희들이 사장님을 제가 서울에 3번 찾아갔습니다. 사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현대자동차에 미래가 없다. 사장님 이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하려는데 현장에 내려오니까 공장에 있는 중역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정리해고 할 때 소위 말해서 도끼로 뭐 책상을 들이부수는 사람도 있었고 전화서줄로 중력도를 묶고 가져온 사람들도 있고 이 정리해고는 사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엄청난 갈등이 굉장히 현대자동차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노사가 합의해놓고 제가 또 중력도를 설득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기한 전 사장님께서 한 300여 명의 소위 말해서 중력들 또 부장님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정리하고 빠른 시일 리콜 한다고 선언을 했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사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거였습니다. 그 위에 뭐 처음 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만 잘 봉합해서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 GM 대우도 그때 정리하고 한 이유는 전원 리콜을 했습니다. 그 쌍차도 저는 경영만 정상화된다면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리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리하고 예. 나서 다시 들어오는 다시 이야기입니다. 복직시키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사 문제 또 뭐 노노 문제 등등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밥그릇 안에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적 자금 투여하고 또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만 해간다라면은 예. 충분히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20만 개의 일자를 지켜갈 수 있다. 4대강 강파하는데 수십 도를 갖다 넣는데 여기 제가 볼 때는 5천억만 넣으면 돼요. 지금 현재 빚이 이런 거 아니고 산업은행에 있는 빚이 지금 2,700억 됩니다. 그리고 부품업체가 3천억 가차야 돼요. 예. 그리고 체불임금이 1,300억 정도 된다. 다 합쳐서도 5천억이 안 되고 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유보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담보를 해서 은행에서 돈 1,000억을 빌려서 예. 회사를 회생하기 위한 자금을 쓰겠다고 선언한 근데 거기 그게 때문에 그렇게 쉬워 보이지도 또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다각적으로 한번 네. 접근해 보죠. 예. 정갑도 의원님한테 말이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그건 정 위원장님 그 당시 98년도 그때 그 경험이라 보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GM대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쌍용차랑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리해오 상황이라고 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회사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다시 복직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번 쌍용차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그 당시 현대차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력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텔레비를 보면서 말이죠. 이게 정말 우리나라 맞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노노 내지는 노사 간의 이 봉합이라는 부분이 그냥 될 거라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다르다 생각해요. 그건 더군다나 현대차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현대차랑 지금 쌍용차랑 많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시고 그다음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도 지난번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현대자동차하고 과거에 할 때 제가 36일 동안 불태고 올라가 있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아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거 현대자동차도 요번에 그때 경찰력이 그 당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그건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때 아니 경찰력이 수천 와가지고 명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죠, 아수라가 그때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 하면서 쉽게 정리한 적 없습니다. 굉장히 아픔 많았고 그러나 요번 경우에 있어 가지고 과거보다 훨씬 힘이 들었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이 쌍용자동차의 상급단체 금속노조를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갑덕 위원장님.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쌍용차 파산시킨 게 맞다고 아니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게 노노 간의 봉합이나 노사 간의 봉합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동조합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정말 상급단체로서 예를 들어가지고 수습해 나가는 이런 모습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아까 그 김태기 교수께서는 우리 그 회사 우리나라 기업의 분위기가 노동조합 분위기도 그렇고 한번 해보자 하면 한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이 특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한다면 하는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기업이 안 되는 문제 전부 다 노동조합을 넣는 게요. 저는 그건 한번 보자고요. 그 삼성에는 노동조합이 무노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 삼성자동차가 망했습니다. 농조합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 농조합이 가장 센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떼돈벌이 났습니다. 좀 이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 얘기가 잠깐 뭐, 좀 차는데 잠깐만요. 저 예. 내보면은 교수님이 야 마치 노동조합 때문에 뭐지 다 망한 것처럼 제가 예, 볼 그 때 얘기는 중요한 저희가- 사람이 망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공적자금 나오면서요. 이게 이제 예, 노사 알겠습니다. 보합 정부가 부분 상용자동차를 망하게 한 겁니다. 예. 그걸 시인하셔야 돼요. 자, 잠깐만 그 제가 부분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네. 정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공적자금 문제 얘기 나오다가 얘기가 약간 번지긴 했는데요. 공적자금의 전제 조건으로서 그러니까 무엇이 전제 조건이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근데 그 지금 노측에서는 여전히 이제 공적자금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 그 말씀 잠깐 이제 끊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대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GM 대우 때도. 그래서 공적자금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만 똑같은 조건, 뭐 다 같은 조건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특정한 회사에는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못 들어가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회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쌍용 자동차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지나가 난 다음에 전 세계적인 제조업이 어떤 변화를 겪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공급과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선산업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그런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산업정책으로 어떤 사업을 막론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일반적인 그 보통 행동 강령을 만들어야지 되지. 지금처럼 하나 생기면 여기는 그 국제자금 집어넣고 여기는 안 집어넣고 이거 형평성 문제 또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놓고 어디는 중요하지 않게 넣는다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기 때문에 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넣기 이전에 산업 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작업,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긴급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냉정하게 한번 접근해 보죠. 잠깐만요. 공적 자금 없이는 안 됩니까? 쌍용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계속 공통적으로 공적 자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성 자체가 완전히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전 자금이 이게 수혈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공적 자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러나 지금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공적 자금 투입하라 그랬을 때 그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건 공짜 돈이 아닙니다. 그게 예. 그 국민 세금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지금 쌍용차 경우에서 가지고는 지금 노사가 같이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예, 힘을 합치자는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토달 건 없다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노동조합 경우에서 가지고 정말 아픈 부분은 말이죠. 얼마 전까지 같은 직장에 일하던 동료들 아닙니까? 서로 편단을 싸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특히 예. 노동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건 사용자도 당연히 마찬가지라 하시겠죠. 생각해요. 예. 이수호 위원장께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마중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참 기발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때 얼마간 도와주면 회생이 가능하고 그 힘으로 이제 계속 우량기부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참 특별한 예를 몇 가지 들기도 했는데, 근데 대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정부가 과감히 공적 자금을 투여했고요. 또 대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살려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아주 우량 기업으로 또 발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쌍용만 하더라도 그런 형평성의 원칙에 보더라도 우선 공적 자금을 투여해야 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노노 갈등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현장에 일주일 이상을 지금 가 있다 왔습니다. 뭐 뉴스로 보는 화면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이 많은데 그 노노 갈등을 굉장히 부추기고 그렇게 막 굉장한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있었지만은 상당 부분 그 노노 갈등을 하는데 관리자들이 뭐 옷은 똑같으니까 입고 한다거나 또는 그 용역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많았는데 실제로 그 노동자들 간에는 정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제가 그 텐트 있는데 와서 그 고민을 하고 이런 모습이 많았고 예. 또 이게 어떻든 간에 마무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나쁘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힘이라면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의 역동성이나 노동자들의 그 순수함 또 상급단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그 영향을 행사하고 또 지도함으로써 저는 그런 것들이 자기 생존권 문제고 회사를 같이 살려서 어떻든 그렇게 해야 자기 삶을 이루어가는데 그걸 함부로 그렇게 할 만큼 의석은 우리 노동자들이 아니다는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요번에 말이죠. 농성 장소를 도장 공장으로 정한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도장 공장에서 농성한다고 하는 건요. 사실상 정말 생명을 담보로 이건 위협하는 거 아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꼭 그렇게 했어야 될까요? 민주노총 위원장님을 지내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협상을 결국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완전히 이렇게 도장 공장이라는 데서 들어간 이때,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게. 자동차 공장을, 자동차 투입되기 전에 40년간 저희들이 농성할 때는 제가 할 때 담배 공차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들어가면은.
공권력이 투입되고 이후부터 발생된 문제입니다. 자, 정부가 있죠. 국가 세금에 의해서 월급 받는 정부가 수돗물을 끊었습니다. 그 소방전 물을 끊었습니다. 그 불을 끊었습니다. 식량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생애 어느 날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 못하게 의약품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나온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 40일 동안 할 때는 아무 문제 조금 없습니다. 다른 데로 하는데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대답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있다 생각해요. 아까 그 도장공장 문제 그런 말씀드렸고 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듣고 공감해요. 잠깐만요. 그런 부분이 필요했냐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 쌍용차의 지금 후유증이랄까 그거를 마무리하는 데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유증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노동조합에서 더 걱정을 많이 하실 테니까 그거는 한번 맡겨보시죠.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공적자금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마치 공적자금이 필수적인 요건처럼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좀 짚고 나갈 게 하나 있는데요. 공적자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요. 회수가 가능하려면 그 기업, 투입되는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큼 확보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쌍용차가 지금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 자료나 2009년 자료는 좀 의미가 적다고 생각하고요. 2006년이나 2007년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쌍용차 같은 경우에 1인당 생산 대수가 2007년 같은 경우에 24대입니다. 같은 동정업계의 국내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53대가 됩니다. 그리고 2006년 같은 경우에도 쌍용차가 1인당 생산직 근로자가 하는 생산 대수가 22.8대, 바꿔서 23대입니다. 근데 그 상대방 쪽에 있는 우리 국내 모 회사는 51대입니다. 지금 현격한 생산성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경쟁력을 갖춰서 지금 살아있고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기업의 수준에 쫓아가려면 그러한 가시적인 노력을 사회사 측에서 보여주는 것이 담보돼야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공적 자금 이전에 채권단에서 돈을 집어넣을 거고 새로운 국내외 투자가들이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무조건 자구 노력을 우선치 않고 마치 나라 돈이면 누구나가 갖다 쓸 수 있다는 마음 비슷하게 국적 자금을 요구하는 거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은 생각을 해보죠. 생산성에 관한 부분에 제 반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정책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금속정연구원인데 보면은 쌍용차가 보면은 렉스틴하고 엑스틴 등에는 대당 생산 36.5명입니다. 대당.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투싼 같은 경우 38.38명입니다. 그 뒤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하고 에쿠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에쿠스하고 제네시스 했을 때, 쌍차는 39명이고 46명입니다. 현대가요? 물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생산 설비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 평가해 봤을 때는 쌍차의 생산성은 결코 낮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용한 자료는요, 저희가 만약 구했거나 어떤 연구소에 맡겼으면 의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쌍용차 홈페이지 보면 4월 22일 날짜로 쌍용차 노조에서 올린 자료입니다. 쌍용차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자료를 이용하는 거고요. 제가 다른 어떤 연구소에 맡긴 것도 아니고요. 쌍용차 노조 지부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의 숫자가 이렇습니다. 자, 제 자료는 이게 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쌍용차 노조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숫자 노름에 자꾸 넘어간다고요. 차 종이나 그거 상관없이 1인당 몇 대,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자동차 회사도 전체 노동자 수 대비 생산량으로 치면 오히려 많은 인원을 가진 회사가 적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예를 든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그냥 잠깐만요. 의미는 있지만 전체를 차종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걸 고려 없이 체어맨이나 또는 SUV 같은 건 특수 차량이고 사람 손도 많이 가야 되고 값도 비싸고 이런 차하고 경차하고 같은 한 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저 통계 자료가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바로 따져볼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갑도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자료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예, 이계한 전 사장께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이 숫자 갖고 하시는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된다는 걸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외에 쌍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 회사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의 정책에서 왜 미국은 GM이나 크라이슬러에다가 공적 자금을 넣어가면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회사를 회생시키려고 노력할까?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쯤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쌍용자동차 노사가 서로 협력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모든 것의 전 조건이기 때문에 달리 뭐 25대냐 35대냐 따지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걸로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쌍차가 이전이 된 부분에 대한 왜 이리 됐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토론 자꾸 걷돈다고 예. 봐지거든요. 이거는 쌍용자동차 조기 해결을 위한 협정국회가 239명의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제2대 호소문을 보낸 겁니다. 위원장 앞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쌍용자동차 경영 실패의 1차적 책임은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무능한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과 그때 당시 해맥을 주도한 정부가 현 사태에 나서는 노동조합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자동차 회사의 생명을 할 수 있는 기술 투자 부분을 소홀히 하고 신차 개발을 위한 투자를 단 한 푼도 하지 않는 기술만 빼먹었다는 상하이차의 소위 먹튀 형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에 뼈아픈 과오를 아니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결국은 제가 볼 때 협력업체에 있는 이 대표자들이라든가 이 대부분 다 부장들 또 사장님들이 서명한 겁니다. 예. 자기들 스스로가 이 문제는 경영 잘못해서 그렇고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하고 지금 자기들이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영 잘하고 정부가 잘하면 쌍차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배상무님이나 김태희 교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특히 배상무님께서는 조금 비관적이신 것 같은데 쌍용차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재계 입장에서는 청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 쌍용차가 보다 거듭나서 우량한 기업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 경쟁력과 생산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예.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 측의 잘못한 경영의 실수는 경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좀 생산성이 낮은 부분들은 근로자들이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번에 경영자 측의 책임은 묻는 거 일마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거가 지금의 현재 대주주로 있는 상하이차에 대해서 감자를 통해 갖고 대주주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의 경영을 잘못했을 때 주인을 바꾸는 것처럼 심하게 벌칙을 가하는 건 없겠죠. 그런 경영자 층의 벌칙은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바꿔 말해서 이렇게 사태가 오는 와중에 근로자 쪽에서의 문제는 없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근로자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낮은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근로자도 나서서 한꺼번에 고통 분담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의 하나는 일단 주인은 바뀌는 과정으로 가니까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경영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쌍용차를 위기에서 구하는 경영 방식을 내세우면 되는 거고요. 그 과거의 잘못은 처벌을 받는 부분으로 그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니까요.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고통 부분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병행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드리는 거죠. 2007년도 있죠. 노동조합과 회사 합의한 내용입니다. 예. 그 희망퇴직 해가지고 정규직 500명을 노사합의해서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700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1200명에 대해서 노사합의해서 저도 구조조정을 합의해 줬습니다. 2007년에. 예. 그래서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가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좀 다 합의해 준 겁니다.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요. 쌍용차가 최근 5년간에 보면 당긴 순이익이 날 때가 좋은 해가 한 114억, 117억 나고요. 순손실이 날 때는 7천억 가까이 순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임금은 인상해 왔고요. 그리고 고용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16만 대 생산하다가 8만 대로 절반 이하로 생산하는데도 고용은 같은 수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과거 잘 나갈 때 휴민만 맞을 때 7천 명이 고용됐는데 만약 8만 대를 생산하게 된다면 그에 걸맞게 임금이나 고용이 조정돼야 되는 것이 상식 부분이라 생각되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죠. 일단 정리해고 부분에 있어서는 노사 간의 이제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근 상무께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시는 측면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더 정리해고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이제 그 타협이 끝난 건데 지금 그러니까 합의본 이 상황에서 즉 내일부터가 문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토론한 건데요. 지금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공적 자금이든 뭐든 일정 부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하신 의견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노 간 갈등을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노사 간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래서 회사를 좀 살리자라는 차원에서 간다면 그래서 또 생산성을 조금 더 높일 수만 있다면 공적 자금도 그때 필요하다면 뭐 국민적 어떤 합의하에 동의를 구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의 의견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청산 이후 내지 그 파산 정리 이후에 제3자 매각 얘기도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문제는 토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쭉 보니까 그 문제까지는 안 나가도 될 것 같으니까요. 멀리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협력업체들이 그런 주장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의제로 올릴까 했는데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서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의는 없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배상무님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쌍용차 얘기를 주로 많이 나누는데요. 어차피 쌍용차가 주된 그 사안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얘기에도 쌍용차 문제가 여전히 개입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우리 이 노사관계 현실 뭐 좀 개선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너무 아픔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전경련이 지난 3일에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또 어차피 또 쌍용차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전경련 쪽에서는 쌍용차 사태 책임이 전적으로 노조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가지 근거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다는 말씀 못 하시더라도 지금 지적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고쳐드리면요. 말씀하시죠. 예. 전적으로 노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노사정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적부터 문제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난 쌍용차 사측이 7월 14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호소문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16회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파업에서 사실상 작업 현장에 대해서 통자가 경영층이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일부 대원이나 노조원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만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마음에서 파업을 막고자 얼투다투하는 요구에 대해서 쉽게 합의를 들어간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4년부터 작년에 이럴까지 단기 순이익이 나면 110억대. 그리고 순소실하면 7천억까지 순소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합의를 덜커덕 해왔다는 거죠.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단 넘이면 좋고 노조 달리기에 너무 치중했던 사측의 관행적인 노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정부 쪽의 부분도 있습니다. 툭 하면 공적 자금 투입하고 뭐 하면 이런 걸 계속 보여줬고요.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뚜렷하게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한테 계속 기대고 있으면 공적 자금이 뚝 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노사 모두에게 던져준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잘못을 넘어가서 근본적으로 노측에도 잘못이 좀 크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번 농성 사태에도 보면은 아주 극단 요법을 쓰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민주노총에서 많이 쓰는 거 이른바 굴뚝 농성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농성하는 것도 많이 하고 이번에 쓰인 도구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도구를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좀 위험한 무기와 비슷한 걸 사용하는 거가 계속 방치되는 모습이랄지 그리고 회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금을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무리한 요구를 계속 유지하는 노측의 문제도 당연히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노사정 모두의 문제가 알겠습니다. 결집돼서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법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 있는 것 중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조건이 된다면 해고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이른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의 정리해고에 해당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번에 2,646명의 정리해고 들어갈 때도 얼마나 어려운 점이 컸습니까? 예. 그렇지만 만약에 근로기준법 24조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가능했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면 예. 전 근로자의 37%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고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고 생산이 많이 될 때는 추가적으로 더 고용하고 생산이 안 될 때는 일부 좀 해고도 유지해가는 유연성이 동반돼 있다면 예.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이 이르지 않았지 알겠습니다.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7가지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로 안 하셨지만 7가지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회 안전망이 전무합니다, 우리나라.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제기한 문제에 의해서 토론 잠시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배상무께서 이 보고서 작성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도 잘 꿰고 계시길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리해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보고서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상 불가능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게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해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니까 이거 유연성 문제죠,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그 문제 제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냐면 왜 우리는 일만 불거지면 정리해고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조조정 이꼴 정리해고로 생각해야만 되느냐? 이 문제 제기가 노동계에서 계속 나왔는데요.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수호 위원장께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쭉 지적하신 문제는 참 저희들이 듣기엔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요. 한때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붉은 머리띠를 메고 나간다. 이것도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소위 그러한 그 타업 내지는 우리의 요구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은 다양할 수가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굴뚝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그건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고달프면 거기 올라가서 그럼 누구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언론이 보도라도 해주고 예. 알리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고요. 또 그 불가피한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남용됐던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적하신 대로 마치 구조조정하면 무조건 인력 감축, 정리해고 이거와 등치시키는 이런 것들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또는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부재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냥 구조조정하면 무조건 인력 감축, 정리해고 이러한 것 자체가 저희들은 문제가 된다고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쌍용차 사태에서 왜 그 무급 휴직을 예. 대폭 늘림으로 해서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요. 그렇게 해서 임금을 절약하겠다고 나와서 노조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절약될 수 있는 액수가 사실은 필요한 정리해고하는 것보다 낫죠. 정리해고하는 것 최소한 그만큼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안했는데 사측에서 안 받아들였다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아까 그 회생의 전제 조건인 2,646명이란 정리해고가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부분도 있지만 근로자가 한번 근로하면서 들어가는 재비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파악되기 어렵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무갑순환 그 제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안 받고 만약에 3분의 1씩 근무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돈을 전혀 안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8개월간은 무급 휴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순환 휴직으로 되면 임금의 약 60% 정도를 받는 제도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약간 그러니까 3교대 비슷하게 해서 한 사람은 계속 임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8개월간은 무급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60%의 임금은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나가는 구조를 요청하는 거고요. 이런 것은 실제로 비용 구조에서도 별로 가능성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생산 대수나 이 경쟁력, 임금 경쟁력이나
또는 생산 경쟁력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절대적인 숫자가 좀 많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의 유연성이 있다면 예. 지금 일체적으로 주종을 한 다음에 기업이 쌍용차가 정상화돼서 매출이 많이 늘고 생산이 많이 되면 보다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게 타당한 고용 유연성과 임금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예, 말씀이죠. 정갑도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그 해고를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 비용만큼 노동자합이 감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공장 안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 무급순환 의식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못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건 노동자합이 내놓을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리해고해야 된다. 정리해고 여기만 빈대가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통이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그래도 노동부 장관하고 만나 소주 한잔 하면서 내 고통 이야기하고 장관 고통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노사 담당 전 보좌관들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에 있는 보좌관이 저희들을 만나고 나면은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요. 딱 한 번 봤습니다. 그거 시원하면 자기 목 날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노무부 장관은 대화가 소통이 부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고 또 정부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고 예. 기업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건데 이런 소통을 안 하는 국가다 지금 안 하는 정부라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그 정리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번에 순환 무급 휴직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뭐 앞으로 이런 다른 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의 그 뭐랄까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 이수 위원장 말씀도 그러셨고 또 우리 정갑동 의원님 말씀 그러셨는데 참 고민스러운 대목이에요. 정리해고 그러면 정리란 말도 사실 살벌한 단어고 해고라고 하는 참 살벌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정리해고라고 하는 게 말이죠. 시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사실 미래를 위한 하나의 어떤 변화입니다, 이게. 그럼 지난번에 현대자동차랑 GM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리해고 한 다음에 다시 회사가 회생했어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완전히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고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노동계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선 요번 경험만 한다더라도 이 정리해고를 요번에 하면 이건 완전히 끝장난다. 라고 한 이런 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정리해고를 통해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원 조정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직의 조건이나 그 다음에 이 복직할 동안에 있어 가지고 생활 안정이나 하는 이런 문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요번에 결국 이렇게 76일을 투쟁했지만 결과적으로 52% 해고당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민노총이나 금속노조나 52% 해고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만일 미리 내다봤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다른 이 대안 조치랄까요? 이런 부분 찾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점은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이 뭐 굉장히 지금 경영 환경이 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 대부분 수출로 지금 큰 나라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노동계는 입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 정리해고는 무조건 반대한다. 라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진짜로 우리 노동자를 위하는 길인지 아니면 정리해고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리해고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정리해고 한 다음에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보담냐 하는 이런 문제로 넘어가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느 나라 노동조합에서 말이죠. 정리해고 자체는 정리해고 정자도 못 꺼내게 하는 또 그런 또 노동운동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네. 사는 이 땅은 미안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전무합니다. 해군 일권은 좀 가정이 파괴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있는데 50명이, 참 100명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50명이 먹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근데 저희들은 밥을 반 그릇씩 먹고 100명이 같이 살자는 거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50명은 물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건 50명 죽으라는 소리죠.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건요. 밥 반 그릇씩 먹고 당장 저희들 이 시점에 견디겠다는 있어가지고 거잖아요. 직장을 노동자들이. 떠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떠나는 분들이 게시물을 해가지고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아니 저희들은 밥 반 그릇 먹고 같이 살자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럼 1년 동안에 차라리 회사가 노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분들한테 생활 안정 자금을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요점 말씀드리는 거는 정리해고는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그 정리해고 자체라고 한 단어도 대단히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계에서 정리해고는 결사반대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노사가 같이 공멸하기 딱 알맞은 이런 지금 지점이 김태규 교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정리해고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지금 겁니까? 우리 실업급여에서 돈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 그다음에 이제 액수가 노사가 많았기 이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현대차야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큰 뭐 정도 기업은 될 겁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금 모으면 되는 거예요. 모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지원해 주면 근데 사실 조금 이제 그런 그러니까 고통이 좀 완화가 되는 노동자들 거죠.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정리해고 된 다음에 1순위로 복직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 쪽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밥을 반씩만 먹고라. 예. 제가 정리해고를 뭐 예찬한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그러시겠죠. 문제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되는 이런 지점이란 말이죠. 그 지점에 있어 가지고 정리해고까지 갔을 때는 기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리해고 이후에 다시 기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예. 그 지점에 있어 가지고는 남아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과 경영이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노동 신뢰가 있어야 생각해요. 아까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안전망 우리 취약합니다. 그 취약한 사회 안전망 부분들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체제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내에서 우리가 뭐 근로복지 기금이든지 또는 그게 더 필요하다라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더 난 모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요인을 들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이수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겁니다. 정 위원장께 이 질문을 그럼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남길 때는 성과급으로 나눠 가느라고 사실 너무 거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노동진영에서도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으로만 나눠 가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김태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자체 사회 안전망을 위한 이거 뭐 국가에서 마련해주지 못하면 노사 간에 마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표현하시긴 하셨습니다만 바로 그런 기금들을 이익이 많이 나올 때는 그런 기금들을 좀 마련해가지고 나중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동안 너무 그때그때 나눠가는 데만 치중했다라는 반성도 노동계 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 현대자동차가 98년도 자동차 한 대 생산하는데 인건비 드는 게 13.5%였습니다. 10년 지난 지금은 6 내지 7%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 현금성 자산 사내 보유금 현황을 갖다 10대 재벌이 됐을 때 분석해 봤습니다.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2조 6천억, 삼성 등등 해가지고 현재 지금 현재 10대 그룹이 가지고 있는 돈이 23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계산해 보니까 1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게 145조 5,2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야기하면은 10년 동안에 재벌들은 엄청난 돈을 국가에 쌓아놓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비정규직인데 돈 적게 주고 협력도 주고 짠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줄 능력은 충분히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분배를 하지 않았다 소리입니다. 저는 노사관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조적 대립관계를 봅니다. 승리함과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는 거고 분배를 위해 대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분배의 전이가 이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다라면은 이것을 올바르게 중소기업에 갈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정치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정치적 변화하고 농장 당연히 정치적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산별노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회사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현대자동차 6만 원을 위한 임금 정책 쓰는 건 그 구시대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이제 현대자동차도 40만 비정규직을 포함한 우리 협력업체를 포함한 임금 정책 써야 됩니다. 노동조합도 이제 산별노조 체계 하에서 그런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 산별노조 인정해 주십시오. 산별교섭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저희들은 변화에 대한 모든 문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본과 정권만 바뀐다. 참 정부의 입장만 바뀐다라면 충분히 그런 형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몇 부분은 가지 오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정리해고는 아무 때나 하는 거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24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인데요. 그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은 거의 지금과 같은 법정 관리나 뭐 파산에 가까운 상태에 되는 경우만 발생합니다. 아무 때나 정리해고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쌍용차처럼 지금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정리해고가 되는 거지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와중에 정리해고하겠다가 되는 게 아닌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보통 7,000명 정도가 쭉 유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2002년, 2003년 이럴 때 16만 대씩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8만 대, 재작년 같은 10만 대 생산 대수가 계속 줄고 매출 대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회사가 지금처럼 파산 직전에 놓여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이 정리해고가 등장하는 거고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게 아닌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정 위원장님께서 현금성 자산을 23조나 쌓고 있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금고에 현금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금성 자산의 정리는 기업을 운영하는 필수 운영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에는 수입 대금도 지출할 수도 있고요. 예. 물건을 살 때, 기자재 살 때도 돈을 지출하고요. 보통 큰 몫으로 왜 우리가 주머니에 그 월급 통장에서 돈을 받으면 적금도 들고 뭐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뭐 가스비도 내고 이렇게 정식으로 나가는 거 말고 우리가 보통 지갑에 돈을 얼마씩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남는 돈이 아니라 우리 밥도 사 먹고 알겠습니다. 운영되는 자금이죠. 예. 23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기업은 차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돈이 남아있다면 왜 돈을 빌리고 고이자를 지불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필수 자금이기 때문에 예. 현금성 자산에게 존재한다고 좀 생각해 알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그 곳간에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게 다 정말 곳간에 둬야 되는 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달리 토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문제고 사실 그게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문제이긴 부채 한데. 비율도 일본이라든가 미국보다 저희들이 훨씬 낮습니다. 예. 돈 떼돈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10년 동안에 비정규직 쓰고 정리해고 시켜가지고 이제 좀 갈라먹자는 소리예요. 예. 어려운데 투자 안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자, 생각하시면 어려울 때 돼요. 있죠. 네.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국간 열고 부자들이 그 백성들 몇개 살렸습니다. 예. 정부에서 예를 들어 그거 하자는 소리입니다. 그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익을 많이 남겼는데 투자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군요. 이건 뭐 제가 편들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우리가 같네요. 설비 투자 GDP 국민계장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설비 투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로 약 22%가량, 20% 이상 감소했는데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합동회의 때문에 7월 2일 날 30대 그룹의 설비 투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0.7% 마찬가지로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가 22% 감소하는 데 반해서 대기업 30대 그룹의 투자가 10% 정도 감소하는 거는 상당히 전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거는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감원을 하고 투자를 줄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는 다른 측면이 있고요. 이 와중에도 30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7%나 더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그렇게 잠깐만요. 생각하시면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정리해고만이 능사인가라는 부분,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고는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다가 그 곳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계한 전 현대자동차 사장께 한 번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 겸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직접 운영도 해보셨고 그 당시 노조위원장이 정갑두 위원장이셨으니까 두 분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물론 뭐 회사마다 상황은 다른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노동자를 그러니까 집단으로 노동자와 개개인의 노동자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노동자 그러면 단순히 그 생산의 한 수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그 유동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유동자산화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쉽게 고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 그 자체가 나는 노동력을 제공한 삶일 뿐만 아니라 삶 자체이고
또 직장이라는 게 자기 분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인식의 갭이라는 것이 너무 크다는 얘기 하나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리해고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리해고는 아주 특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가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논의하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원리를 적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하는데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문제를 다시 바꿔 말하면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고용의 안정성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우리는 대가를 더 많이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처우도 정규직의 반뿐이 안 주고 또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과 비노동조합 사람들의 그 격차가 너무 심하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격도 아주 심하니까 예. 굉장히 투자하는 것이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간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보통 근로자들의 저축 성향이 4%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임금을 많이 받았는지 준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많이 줬는지 모르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등등 소위 말해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강경해지고 또 그나마 노동조합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 이를테면 학자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니까 학교 보낼 수 있는데 딱 끊어지면 학자금 지원도 못 받으니까 자식들 학교도 못 보내고 학원도 예. 못 보낸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민노계 여러분들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정갑두 금속노조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서는 그 노사 화합 선언을 금지하고 또 4.9%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으며 또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는 일률적으로 87,709원의 임금 인상을 예하 사업장에 하달한 사실이 있으신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맞습니다. 저희들 그걸 요구했습니다. 아, 예. 현 상황에서 그러한 요구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있고 또 기업의 연속성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장 부도덕한 기업은 도산을 해서 많은 실업자를 거리에 내모는 기업주가 바로 상당히 흉악한 사회적인 범죄가 될 것입니다. 쌍용차 예를 들었을 경우에 쌍용차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337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분기에 손실액은 2,600억으로 매출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성적표를 보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쌍용차의 최고 경영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산별노조는 24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제 떼돈 버는 회사 있습니다. 그 떼돈 버는 회사는 8만 원 얼마나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올리라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이 올려보면 임금 동결입니다. 근데 사실은 임금 동결이 아니고 물가 상승률 한 5% 본다면 임금 5% 감소죠. 그걸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자는 의미지 꼭 8만 원 물니까 다 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쌍용자동차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 경영 상태에 보면 이 인력을 보면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보면은 2007년까지는 보통 3천억 정도의 이익 잉여금을 낸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 3,900억 정도의 흑자를 낸 회사입니다. 참 적자를 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영 상태가 어려워진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희 그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 회사의 주인은 또 근로자들이죠. 또 근로자의 대표가 노동조합이고 항상 그 주인인 것은 말을 주장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서 쌍용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오히려 주인으로서 먼저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회사 측과 상생회계를 통해서 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저항하고 싸운 것은 사람을 자르지 말고 밥그릇 나누기를 하자. 그래서 시간당 일을 우리가 적게 해서 고통을 짊어지고 같이 살아보자. 예.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 에너지는 엄청난 성장 동력으로 갈 것이다. 이걸 주장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시죠. 예, 배상근 상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무님이나 김태기 교수님 모두 해고를 통해서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해고 없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배상근 상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7천 명이 있으면서 16만 대를 만들던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8만 대를 만들고 올해는 17,000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굳이 할 수 있는 게 전원 다 임금을 안 받든지 어떤 임금 조정이 있고 동시에 그 매출을 늘리기 위한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가시적인 다른 노력을 동반할 필요는 있겠죠. 네, 상무님 말씀과 달리 해고 없이 기업을 회생시킨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YTN 같은 경우는 IMF 위기 때 그 직원과 경영진 전부가 임금을 자진 반납해서 3개월 만에 흑자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위기에 빠졌을 때 그 경영진들이 전 직원의 고용을 보장을 해서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중지하고 회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일부 노동자들을 해고해서 기업과 다수의 노동자들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잘 될 때는 기업이 그 노동자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얘기하다가 결국 이렇게 사태가 나빠졌을 때는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달리 더 답변 안 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이렇죠. 아까 우리 정 위원장님께서 배를 말하면서 식량이 많이 남아서 콩 반쪽 나눠 먹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잠수함으로 말하면 잠수에 구멍이 난 상황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잔인한 선장이 선원이 일부 그 뚫린 잠수함 구멍 난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치를 덮어버리죠. 왜냐하면 다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을 존속시킴으로써 많은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노사관계의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일부를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모든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고 쌍차 경우나 이런 경우에 나타났지만 쌍차 자체는 7천 명이지만 협력업체는 아까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부의 희생을 통해서 전체를 살리는 길을 모색해보자는 겁니다. 예. 한 분씩 더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수호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쌍용차 사태는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이라는 참담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눈 감고 있고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희망퇴직자들이 삼킨 눈물 왜 무시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쌍용차의 협력업체 1, 2차 업체들의 정리해고, 파산, 부도 이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 쌍용차 사태를 논의하면서 오늘도 사측의 노노 갈등만을 논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 물론 마음 아픈 거 압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나머지 분들의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쌍용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먼저 희망퇴직한 사람까지 어떻게 품어서 같이 할까를 고민하고 그 대안을 사실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용자는 한번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건 뭐 사실관계는 분명히 좀 해야 될 거고 노동조합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노동조합이라도 이렇게 2,000명 이상 2,646명의 조합원을 또 같은 노동자를 자르겠다는데 그걸 좋습니다라고 합의해 줄 그런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노동자는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이런 점은 한번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결국 쌍용자동차가 왜 그렇게 됐는가?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큰데 정부가 방관하고 정부가 아무 역할도 안 했다는데 분노하는 거고 정부가 나서서 주체적으로 움직여주고 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노동자들은 자기를 죽이고 또 많은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한 거죠. 예. 맞은편에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예, 김태기 교수님께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이기한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평택을 보시면서 이곳이 과연 대한민국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신데 그 자리를 박탈당하시고 지금 신문사에 기고하고 계신 내용도 다 만약에 못하시게 된다면 본인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걸린다면 과연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조가 편이 나뉘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조가 편이 나뉘어진 게 아니라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예. 세 번째로 도장 공장을 장소로 정한 걸 문제 제기하셨는데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걸 알면서도 그곳으로 정했겠습니까? 그런 생존의 문제에 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기한 사장님, CEO가 경영진으로 CEO가 과연 노동자들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수님 먼저 하시죠. 예. 아까 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분께 동시에 던졌는데요. 그래서 합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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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예.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죠. 교수직 박탈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개인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질문할 때도 좀 훨씬 더 좀 수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도장 공장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 갈등이 첨예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칙은 지켜야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문명사회라 생각해요. 그래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 특히 아까 상급단체 우리 정 위원장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진 건데 조금 더 우리가 더 사려 깊으면 안 됐을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명사회. 자, 아니 근데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처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예. 그 옥새 파업부터 했을 때 너무 이건 가는 거 아니냐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기한 전 사장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CEO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CEO가 의사결정하는 사람인데 의사결정할 때 자기 운명, 자기가 속한 조직의 운명, 조직원의 운명을 걸고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수단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수단을 쓰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리해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정리해고가 정말 그 마지막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지 정리해고를 코에 앞에 걸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또 통계해 보면 2340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OECD 평균의 540시간이 많은 겁니다. 저는 조합 쉐어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일을 나누고 또 고용을 유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일을 창조해낼 수 있는 일을 했었을까, 충분히 했는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정갑도 위원장이 말하는 무급 순환 보직 같은 것을 어떻게 원용해서 결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CEO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논객 여러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질문은 한 분한테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기하신 문제 중에 제가 아까 배상목께서 쭉 7가지 다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사실 정리해고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더 가지고 토론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 민노총 위원장이신 이수호 위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만은 정경련 쪽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 노조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민주노총과 외부 세력 때문에 그 파업이든 뭐든 굉장히 좀 극렬하게 더 가는 경우도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그 상급 단체가 대부분 같이 개입해서 파업도 지원하고 그러는 현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수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금속산업노동조합의 지부입니다. 그러니까 산별노조의 한 그 지부죠. 그렇기 때문에 교섭의 주체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입니다. 그 규정상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 단체이기도 하지만 이 산별 노조의 그 금속 노조가 그게 함께 가서 싸우고 또 파업을 지도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불법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이제 잘못됐다고 보고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은 산하의 그런 그 산별 노조나 연맹을 이 스스로 가입한 총연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총연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뭐 외부 세력이다 또는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기업별 노조에 자꾸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것은 좀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무슨 시민단체라든지 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살아가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전문가에 물어보는 건 당연한 일이고 교수님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자문을 구하는 일이나 이런 거 많이 뭐 응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까지를 무슨 그 개입이다, 무슨 뭐다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저는 그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또는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일부 그 보도 행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배상무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참고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또 달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처우를 받고 어떻게 계속 살 수 있냐 너는 좀 헤어져야지 않겠냐 그렇게 이혼을 좀 촉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쪽에 좀 불행하게도 좀 오히려 사태를 좀 보다 좀 화합하기 어려운 쪽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금속노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침 내린 것 중에 노사화합 선언 금지 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쌍용차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화합해서 이런 난국을 타개하자고 일부 기업이나 그룹에서 그런 노력이 있는 걸 두고 노사화합 선언 금지해라. 이런 식의 지시를 내리고 하는 경우가 과연 긍정적인가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속노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별이라는 개념을 했을 때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만 들어도 좀 당황스러운 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준비위 뭐 이런 계통의 이름을 쭉 다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거기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고요. 오히려 침착하게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쌍용차 회상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게 보다 중요하지 양쪽의 응원부대처럼 한쪽이 이기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연출한다는 건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예, 정 위원장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노사화합 금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사화합 해놓고 나서 보니까 노사화합이 아니고 고통전담이었습니다. 회사는 노사화합 선언해놓고 올려놓으면 태웁니다. 그 다음에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자 개입 금지법이라는 게 옛날에 있습니다. 이게 폐기됐습니다. 옛날에는 외부단체가 소위 말해서 노동조합에 결합하고 등등 하면은 제3자 개입 금지법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하는가 된 것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고 저는 뭐 다른 외부 단체에 오는 결합하는 농잡 하는 거 그렇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노동조합 산하에 16만 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여기 24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는 조합비가 노동조합으로 올라옵니다. 금속 노동조합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지부나 지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그 지부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16만 명의 모든 체결권의 이 부분도 위원장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차 같은 경우는 특수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교섭권이라든가 체결권을 위임해 준 상태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개입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외부 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본 단체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본 상급단체 외에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합류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지하고 올바른 힘없는 노동자를 지지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그룹이 무노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법을 찾아보면 무노조 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자본과 정부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번에 이번에 삼성그룹의 모든 문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힘없는 시민단체 등등이 모여서 하는 것이 저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위해서 진보적인 시민단체라든가 등등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노사 문제는 굉장히 첨예물고 그 개별 사업장의 당사자의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속노조에서 하는 역할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외의 단체가 오히려 둘이 화합을 하고 논의하는 부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투쟁 일변도로 몰아가는 방식의 흐름을 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정부와 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서 중립적 위치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제3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헬기만 8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원 그 수천 명을 동원해서 아마 수억의 돈을 썼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수십억을 썼을 겁니다. 국가에서. 그 최저액을 소위 말해 산불 끄듯이 갖다 들이부었습니다. 이것이 흘러가가지고 하수대에 쌓여가지고 방습대 해놓고 그거 시민들 볼까 싶어가지고 철조망 쳐놓고 지금 경찰들이 또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갔습니다. 정부가 올바르게 중립을 지켰다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죠. 뭐 지금 그 말씀이 꼭 이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뭐 그런 문제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문제 제기 부분은 쌍용차랑 놓고 봤을 때 과연 상급 단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위 노조의 어떤 뭐랄까 좀 미진한 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때로는 이 상급 단체로서 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방향을 제시한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 경우에도 드러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쌍용차 노조랑 이 금속 같이 해가지고 쌍용차의 문제가 이 금속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돼버리고 그게 노동계의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어떤 입장이랄까요? 하는 이런 문제로 돼버렸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쌍용차 문제가 아니고 이건 노동 전반에 어떤 그런 문제로 됐고 그래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이 쌍용차에 있는 이 노동자들한테 그건 제가 볼 때 분명히 피해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우리가 이 노동단체, 상급 노동단체에 있어 가지고 좀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조금만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최근에 이 우리 노동운동의 어떤 이 방향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떤 좀 몇 가지 흐름들이 있어요. 최근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독립노조라고 하는 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T가 이제 민주노총을 떠났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해주세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독립노조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들이 말이죠. 지금 전체 조합원의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정 의원님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시죠, 그냥. 이소연 의원님 얼마? 20%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독립노조로 숫자가 늘어나는 게 2004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노동운동도 이 전반적인 이 경제의 어떤 흐름이나 또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가치관 변화에 맞물려 가지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노총이 너무 정치투쟁 일변도로 간다라는 그런 비판도 뭐 내부적으로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사실 뭐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서 얘기하자면 뭐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정부의 중립 문제라든가 이건 노동계에서 특별히 좀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또한 투명 경영 문제 이것은 노동계에서도 요구하지만 이건 재계에서도 자성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경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의 어떤 그 투쟁 방식의 일정 부분의 변화 그것이 만일 정치투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 그런 부분들도 대중성의 획득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사실은 따져보면 이 세 가지가 그 어느 것이 다른 것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토론 마치면서 좀 하게 됩니다. 마무리할 때가 되는데 한 번씩만 한 30초씩만 기회를 드릴 텐데 두 분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갑득 위원장과 배상근 상무께 노동계와 재계를 상대로 한 신뢰 회복의 조건 같은 것을 30초 내로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회사적인 먼저 투명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노동자업의 경영 상태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뭐 몇 년에 걸친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업별 노동자업 형태로서는 이제 더 이상 급변하게 변화가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산별노조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는 현대자동차 4만 5천 명의 정규직의 표만을 얻으면 위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15만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협력업체 문제 등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럼 그런 폭을 제대로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위해서 금속노조가 작년에 23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정부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없는 예산 달달 끌고서 비정규직을 위해 투여한 돈이 23억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노동자업은 변화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췄고 상당히 많은 뼈아픈 자기 반성과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의 상태는 굉장히 딱딱해져가지고 고만해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 그게 편성해서 노동자업은 없애야 될 대상, 밟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로가 상호 같이 공존하고 같이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해 간다면은 한국의 노사관계는 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상무님. 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30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총고용 88만에서 올해 90만 명으로 총고용 숫자를 더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조력 유지에 걸맞게 우리 노사관계도 보다 올바르게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투쟁 일변도보다 고용이나 임금의 유연성이 보다 확보되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쌍용차 문제에서도 나중에 제기될 문제이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1년간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왔던 그 태미 오버비 그 주한 암참 대표가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과격한 노정쟁이가 한국의 진면목을 왜곡시키고 있고 이 문제만 개선된다면 한국의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 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신임 데이비드 럭 신임 안참 회장도 이런 말을 했죠. 노동 유연성은 한국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로 노조의 도움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에 있습니까? 원래 쌍차 말고 됐습니다. 맞습니까? 파업하는 나라로 생각해서 파업한 데 없어요. 양쪽의 바른 바를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토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민논객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